오더 챕터 5. 2017년에 두 번째 책을 출간하고 정말 많은 곳에 저자 특강 이런 것을 하며 다녔다. 저자 특강의 특성상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몇 년에 걸쳐 같은 강의를 반복하다 보면 그 강의의 퀄리티는 정말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기에 감정이 소진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한창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무렵 내적 충전을 하고 싶은 갈급함이 생겼다. 당시 나는 자기계발 분야 책들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명상이었다. 모든 자기계발 책은 결국 명상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모든 자기계발의 결론은 결국 아무것도 개발할 것이 없다는 것, 즉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나는 명상 자체를 배우고 싶어졌고 그에 대한 오더를 내렸다. 분명히 나에게 딱 맞는 명상 코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다만 대부분의 명상 코스들은 생각보다 비쌌다. 가까운 곳에 있는 명상 센터를 찾아가 보니 1년에 200만원 가까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명상 강사 과정을 취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상 강사 과정은 300만원이었는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강의를 하면 금방 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거다라는 내적 신호가 없었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나는 DTS에서 음성 듣기에 대한 훈련을 받은 상태였기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이기에 우리가 하려는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체로 알고 있다. 이 일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내 일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고 우리에게 속삭여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일을 진행할 때가 많다. 분명히 이 일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상황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지나고 일을 망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걸 어렴풋하게 회상할 뿐이다. 물론 영은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의 우려와 염려로 오더를 내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내면의 목소리는 욕망이나 갈급함의 형태를 갖고 있지도 않고 우려와 염려 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도 않다. 내면의 목소리는 항상 의도치 않은 예상할 수 없는 인식의 형태로 다가온다. 이 또한 영적 체험이기에 말로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체험해야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평온히 한 상태에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내면의 목소리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서 피어나는 모든 인식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중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독서 미팅을 개최했는데 한 번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유발 하라리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고 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에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떤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유발 하라리는 자신이 명상을 배운 덕분에 사피엔스를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상을 배운 곳이 담마라는 명상센터라는 이야기를 했다.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전 세계 200군데에 그들의 명상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운영되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으로 곧바로 전화를 해보았다. 담마에서는
자기들의 사이트에서 훈련 과정을 신청하고 전화로 면접을 본 뒤 승인이 나면 훈련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다. 나는 가장 빠른 훈련 과정을 신청하고 전화 면접을 보았다. 이후 훈련 코스에 참가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고 나는 곧장 진안에 있는 단마 명상센터로 향했다. 대전터미널에서 진안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간 후에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도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15분 정도를 걸어가니 명상센터가 보였다. 학생들은 여자 40명, 남자 40명으로 총 80명이었다. 명상 훈련을 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를 받고 개인 물품을 모두 맡겼다. 그러고 나서 모두 1인실을 배정받았다. 단마에서 가장 신선했던 점은 핸드폰, 노트북을 포함해 노트나 볼펜까지 일체의 모든 물품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과정이 끝날 때까지 침묵을 유지해야 하며 신체 접촉과 시선 접촉 그리고 인사를 하지 말라는 가이드도 있었다. 나는 그때 침묵의 편안함을 난생 처음으로 느꼈다. 보통 새로운 모임에 가면 우리의 에고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을 피어올린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 모두들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곳에 가서 느끼는 그 중압감 같은 감정 말이다. 언제 가서 인사하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모시키는 주범이다. 그런데 입소 첫날부터 침묵하는 것을 요구하고 눈도 못 마주치게 하니 너무 편안했다. 나를 소개할 필요도 없고 인사조차 할 필요도 없었다. 식당에는 자기 자리와 식판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먹게끔 되어 있었다.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은 벽을 보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사람부터는 앞에 사람의 등을 보며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식단 또한 매우 간단했다. 아침에는 사과 반쪽과 죽, 점심은 약간의 밥과 나물 반찬, 저녁에는 차가 제공되었다. 불교 기반의 영성훈련센터니 당연히 고기 반찬은 없었다. 첫날 나는 매우 편안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심심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심심함이었다. 단마에서 훈련을 받고 난 뒤 나는 그곳에서 느낀 심심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핸드폰과 노트를 넣어두고 하루 종일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하루가 얼마나 긴지에 대한 깨달음이다. 또한 내면의 바쁨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루는 언제나 길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에 인생의 시간은 적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 단마에 가기 전까지 나는 불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 불교는 불상을 두고 절을 하고 무엇인가 소원을 비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불교에서 명상의 목적은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래서 생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 목표이다. 붓다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했다.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고행을 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생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고통을 통한 수행은 우리를 현재에 있게 한다. 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마음은 번잡하게 된다. 쾌락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붓다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바로 호흡과 감각이었다. 자신의 호흡과 감각을 관찰함으로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단마에서는 이러한 고대 불교의 가르침을 알려준다. 즉, 붓다의 수행 방법인 밑바사나와 아나빠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단마센터에서 수련을 시작하면 우선 3일 동안 아나빠나라는 명상을 배우게 된다.
아나빠나란 한마디로 말해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법이다. 가만히 앉아서 그저 나의 날숨과 들숨을 지켜보는 것이다. 3일 정도 훈련하면 숨이라는 것이 어떤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신기하게도 숨은 두 콧구멍 모두에서 들어오지 않고 한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왔으면 오른쪽 콧구멍으로 나가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콧구멍으로 들어올 때의 바람은 시원하고 나갈 때의 바람은 따뜻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나빠나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평소에는 왜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 없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 많은 자극들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자극은 전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의 감각기관과 뇌가 전기로 수신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만든 것도, 먹는 것도, 느끼는 것도 모두 결국은 전류가 되어 뇌의 시냅스로 들어온다. 그리고 뇌는 그 전기 자극을 해석한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전기로 구성된 허상일 뿐이다. 뇌는 직접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감각기관을 통해 전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해석하여 뇌 속에서 재구성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허상 속에서 뇌는 호와 불호를 만들어낸다. 각각의 호와 불호들은 마음의 찌꺼기라 불리는 상카라를 만들어 놓는다. 명상의 목적은 내 마음속의 상카라들을 치워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만들어낸 모든 호와 불호를 내려놓아야 한다. 담마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심플하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 명상을 하고 아침을 먹고 아침 명상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점심 명상을 하고 저녁을 먹고 법문을 들은 다음 법사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수련생들은 아나빠나를 하면서 가장 많은 좌절을 느끼곤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나빠나는 정말 간단하다. 콧구멍 근처에 가상의 삼각형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의식을 집중한 채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끝이다. 세상에 이처럼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그 관찰의 시간이 길지 못하다는 것에 좌절을 경험한다. 콧구멍을 관찰하던 마음은 어느새 저 멀리 날아가는 별의 별 생각들을 다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좌절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전체 질의 응답 시간 때 수강생 중 한 명이 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명상을 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딴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럴 때는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딴 생각을 했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하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는 마세요. 다시 주의를 콧구멍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해결책이었다. 그렇게 3일간 아나빠나 훈련을 하는데 내 평생 3일 동안 콧구멍에 그렇게 깊게 집중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4일차부터는 미파사나 수행을 시작한다. 미파사나는 감각 관찰 명상법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를 이동시키면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나는 그전까지 스님들은 그냥 가만히 벽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명상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처음 이파사나 훈련에 들어가면 평정심을 갖는 방법을 지도받는다. 모든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직접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했다.
앉은 상태에서 명상을 하다 보면 다리가 저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4일차부터는 명상 중에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훈련도 같이 하게 된다. 다리가 저리면 다리가 저리구나 라고 인식하기만 하라고 한다. 그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 이러다 다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리가 아픈 순간이 온다. 그때부터는 이미 만들어둔 마음, 그러니까 에고가 날뛰기 시작한다. 온갖 생각들을 다 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 좀 움직인다고 별 문제 있겠어?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하지만 배운 대로 그 생각을 그냥 관찰하고 내버려두는 수행을 하기도 한다. 고통이라는 것을 찬찬히 관찰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고통을 관찰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이 낯설었다. 우리는 고통에 반응하고 피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관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게 당연하다. 5일차가 됐을 때 모든 수강생들이 궁금해 하던 질문을 누군가가 던졌다. 다리가 너무 아플 때는 어떡하죠? 그냥 아픈 것을 바라보세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아픈 것에 끌려가지 마세요. 아픈 것은 아픈 대로 놔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관찰하는 작업을 계속하세요. 아픈 것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관찰하세요. 생각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고통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쾌락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나는 고통과 맞서지 않고 배운 대로 지켜보고 인정하고 옆에 놔두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관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었다. 고통은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있다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한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고통에서 무통으로 변한다. 다리 전체에서 더 이상 뇌에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 허리 아래부터 발목까지 모두 사라져버린 느낌을 받게 된다. 위파사나는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감각을 관찰해 보도록 진행된다. 사라졌지만 의식을 거기에 두면 어떠한 감각 신호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깊은 과정을 들어가 보면 무통을 넘어 시원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위파사나를 하다 보면 에고가 자신을 봐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파사나를 계속하고 있으면 에고는 아주 예전의 기억과 감정들을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낸다. 그것들은 나의 의식이 그림자 영역에 존재하고 있을 때 형성된 기억과 감정들이다. 호와 불호를 없애는 과정에서 풍요와 결핍에 매몰되어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다. 담마센터에서는 그냥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관찰하고 붙잡지 말고 놔주는 훈련을 하라고 한다. 이때쯤부터 어떤 이들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감정에 휩쓸린 것이다. 너무 크게 울면 스텝이 와서 울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옆 사람이 울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주의도 받는다. 고통을 관찰하다 보면 고통이 여러 가지 자극들로 뭉쳐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에는 그냥 몽뚱그려서 고통 혹은 다리가 아프다 라고 인식했는데 그것을 관찰하다 보면 눌리는 느낌, 지릿지릿한 느낌, 전기통증, 뻐근함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호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통이 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고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구성을 해석한 뒤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간혹 어떤 가르침들은 나중에야 그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담마 12일 코스에서 얻은 가르침들이 그랬다. 훈련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나는 당장의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다. 그냥 아하, 명상은 이렇게 하는 거였군 정도였다. 또한 명상과 불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올라갔다. 명상 훈련을 막 받고 나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점을 빼면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 담마에서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었다. 2023년은 내가 오더라는 개념을 깨닫고 실험을 거쳐 성과를 내기 시작한 해였다. 작은 일식집을 폐업한 뒤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자 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졌다. 그때 나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오더를 내렸다. 나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에 입문했어.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어. 이렇게 감정을 담아 생각하자 얼마 안가 나의 오더는 현실이 되었다.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단 10개월 만에 12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린 것이다. 클래스 U에 올린 강의도 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한번 상승세를 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추가 강의를 런칭해서 수익을 내는 게 수월해졌다. 저널링 챌린지, NLP 자격 과정, 온라인 마케팅 과정, 부동산 재개발 투자 과정, 타로 수익화 과정, AI 전문가 과정, 책 쓰기 수익화 과정 등등. 물론 그 강의들을 전부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강사들과 조인트에서 강의를 런칭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3,200만원짜리 고가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기술을 배워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배운 기술은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방법, 비인지를 인지로 바꾸는 방법, 퍼널을 짜는 방법, 세일즈를 하는 방법, 광고와 모객하는 방법 등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해에 일어났다. 세무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가 신호탄이었다. 여보세요? 대표님, 이번 세무 미팅 때 우황청심원을 드시고 오세요. 네? 왜요? 세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세무 미팅 전 전화로 기뜸을 해 주었다. 매출이 7억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성실납부자가 되고 종합소득세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때 내 명의로 잡힌 매출은 8억 원이었다. 나의 조인트를 통해 12억 원가량의 전체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중 8억 원을 내 이름으로 결제받은 상태였다. 성실납부자가 되면 세무사무소에서 따로 미팅을 갖는다. 나는 VIP 고객으로 분류되었다. 그 뒤에는 세무사가 30분에서 1시간가량 컨설팅을 해준다. 나의 이번 연도 매출과 세금에 대한 분석표를 보여주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나를 앞에 앉혀둔 세무사는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보고는 나를 보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종합소득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후 세무사 대표는 왜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때 내가 느낀 인상과 감정은 마치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의 것과 같았다. 세무사의 담담한 말은 병명을 얘기한 뒤 이제 3개월 남았으니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과 같이 느껴졌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각종 세금을 내다 보면 매달 무언가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는 결핍감이 들 때가 있다. 심지어 종합소득세를 내는 회원들은 세무 컨설팅 비용도 많이 나왔다.
기장비로 매달 15만 원씩 나가던 것이 그때는 세무 컨설팅 비용으로 1,200만 원이 청구됐다.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배부른 소리가 맞기도 하다. 그만큼 벌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그러나 배부른 소리라 해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나는 이때 세금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고 만다. 안타깝게도 그 문제는 나의 사고방식에 깊게 각인되었다. 스스로를 시한부 환자로 느낀 인상과 1억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내 생각에 새겨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무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졌다. 스스로 부정적인 오더를 내리고 만 것이다. 그러자 오더가 현실이 되어 찾아오기 시작했다. 매일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호흡이 가빠지고 움직일 때마다 너무 힘들고 버거웠다. 말 그대로 육체가 내가 받아들인 인상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남성의 경우 헤모글로빈의 정상 수치는 13에서 17이다. 그런데 나는 세금 걱정을 하며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다 보니 수치가 6.2까지 떨어져 버렸다. 결국 빈혈 증상과 숨이 가빠지는 과호흡 증상까지 보였다. 어떤 감정이든 계속해서 느끼면 중독되어 버린다. 그것은 마치 담배 혹은 마약과 같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그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몸과 정신이 그 해로운 느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든 것이다. 감정도 그와 같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뇌는 그에 맞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분비해준다. 분노, 고통을 느낄 때 나오는 화학물질이 있고 평안과 감사를 느낄 때 나오는 화학물질이 있다.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때 우리 몸에는 독에 가까운 화학물질들이 배출된다. 문제는 이 화학물질들에 우리가 중독된다는 사실이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화학물질에 우리가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고통을 느끼지 말아야지,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지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을 더 갈구하게 된다. 나는 우선 담마에서 배운 명상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눈을 감고 내 안의 세금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 고통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선 아무런 조치 없이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았다. 두려움과 고통은 점차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러고는 차츰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다. 두려움과 고통은 틈만 나면 다시 찾아와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명상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에서는 해방될 수 있었기에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이를 런칭시켰다. 새삼 담마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졌다. 한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사업을 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업을 무사본으로 시작해서 일으켰다.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지만 망할 때도 있었다. 그 사업가는 망하면 다시 도전하고 망하면 다시 도전했다. 그럴 때마다 과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고 급기야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겼다. 그러던 중 그는 43세에 심장 발작을 경험하고 병원에 실려가게 된다. 의사는 그 사업가에게 이제 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 자신의 호텔 방에서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전력을 다해 생각하던 중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고통은
언제나 내가 놓아줌으로써 없앨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이러한 자각을 했을 때 그의 모든 문제는 즉시 사라졌다. 몸의 모든 병은 나았고 그의 재정과 인간관계도 모두 안정되었다. 그 사업가의 이름은 레스터 레이븐이다. 그는 3개월 동안 하나의 생각에 몰두한 끝에 인생의 본질에 대해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시켜 보고 검증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는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도나 메서드이다. 내 안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였다. 함께 공부하던 지인이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을 선물로 줬다. 그 또한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메서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고통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놓아주라고 말한다. 그 외에도 많은 명사들이 놓아주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처음에 이 개념을 들으면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놓아준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걱정과 염려는 온전히 생각의 영역 속에 속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걱정과 염려는 행동으로는 없앨 수 없다. 물론 격한 움직임이나 다른 행위를 통해 잠시 가려둘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잠시뿐이다. 걱정과 염려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 또한 생각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생각 속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 바로 인식과 선택이다. 지금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후에 그 걱정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래는 세도나 메서드의 기본적인 절차다. 1.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을 인식합니다. 2. 고통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껴봅니다. 3.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이 고통이 주는 모든 감각들과 기억들을 환영할 수 있는가? 4. 이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합니다. 무엇을 답하든 그 고통은 자각되었기에 놓아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5.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이 고통을 놓아줄 수 있는가? 5-1. 마찬가지로 예, 아니오로 답합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5-2. 만약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나는 이 고통을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는가? 5-3. 마찬가지로 예, 아니오로 대답합니다. 6. 그 고통을 놓아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다음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제? 7. 언제라는 질문은 지금 고통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위 절차는 세도나 메서드 절차를 직역한 것인데 조금은 복잡한 감이 있다. 같은 절차를 인식과 선택의 관점에서 명료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식 단계 1. 걱정과 염려가 들 때 그것을 인식한다. 2. 걱정과 염려의 인식은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는 이 고통이 주는 모든 감각들과 기억들을 환영할 수 있는가? 3. 위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한다. 무엇을 답하든 그 고통은 인식되었고 이제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 선택 단계 1. 나는 이 고통을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예, 아니오로 답한다. 2. 그 고통을 언제 놓아줄 것인가? 1년 뒤, 1개월 뒤,
1일 뒤 아니면 지금? 3. 지금 그 고통을 놓아줄 것인가? 예, 아니요로 답한다. 생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절차를 보면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생각의 영역에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 또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방식은 매우 강력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설령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위 절차를 거쳐 고통을 내려놓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것은 지금 나의 고통을 인식했고 그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고통을 내려놓겠다고 선택했음에도 다시 그 고통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절차를 다시 수행하면 된다. 이것은 읽기보다는 직접 체험하기를 통해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다. 현재 당신에게 걱정과 염려라는 고통이 있는가? 위 절차를 테스트해 볼 매우 좋은 기회다. 직접 체험해보자. 나는 이 방법을 통해 세공과 관련된 나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놓아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책을 읽으며 그 전에는 모호했던 개념들이 정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책을 읽다 보니 몇 년 전 담마에서 배웠던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몇 년 전 담마에서 훈련을 할 때 법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 고통이 일어났을 때 그 고통을 인식하세요. 하지만 그 고통에 끌려가지는 마세요. 고통을 관찰하고 놓아주세요. 그러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시 나는 놓아준다는 모호한 개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세도나 메서드를 만나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담마센터에서 들었던 이 말에서 고통만 문제로 바꾸면 세도나 메서드와 동일한 솔루션이 된다. 놓아버림은 행위의 영역이 아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의식의 영역인 것이다. 이 지점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자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었다.